매주 주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외 증시 이슈와 파생 상품, 투자 전략뿐 아니라 히든 종목까지 드리는 방송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실 칼리 전문가님 모셔봤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1월 첫 주부터 정말 정신없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 이슈로는 미국 대선이 있었고 경제적 이슈로는 FOMC 회의가 있었는데요. 또 이 두 가지 빅 이슈에 가려졌지만 미국 반도체 주도 기업 중 하나인 퀄컴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기는 할 텐데 전문가님이 2주 연속으로 글로벌 이슈가 계속 터져서 너무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정말 좀 어려웠습니다. 시장이 2주 동안 쉴 틈이 없었어요. 뭐냐면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만한 지금 미국의 대장 종목들인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지난주는 실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향후 방향성이나 내용 자체를 좀 생각하면서 바라봤었던 한 주였다라고 하면 그 내용 자체를 다 무시하고 리셋이 됐어요. 이번 주에 어차피 대선이랑 FOMC가 지금 좀 나와주면서 네. 시장이 완전히 리셋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리셋이 어마무시한 리셋이 됐어요. 자, 지금 일단 먼저 우리가 좀 주간 브리핑을 좀 가져간다라고 하면 자, S&P 맵을 지금 한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다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시장이 일단은 뭐 파란불이라고 하면 뭐 하락이 아니고요. 네. 일단 뭐 녹색불을 켰다 이렇게 할게요. 이제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이제 캔들이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제 캔들 색깔이 좀 다른데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앞에 이렇게 좀 크게 돼 있는 거는 이제 좀 시총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가 큰 만큼 우리가 알만한 빅테크들은 이렇게 이제 눈에 띄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막 이름조차도 없는 애들은 이제 막 이런 거 확대해 보면 이제 나오긴 하는데 자, 결과적으로 보면 섹터 전반적인 상승을 좀 볼 수 있었죠. 이게 좀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지금 같은 상승 자체를 좀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주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눈에 띄게 전반적인 빅테크들의 상승 흐름 자체가 어마무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기준으로 뭐 사실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나머지들 실적 발표와 그리고 우려 섞인 내용들 그리고 이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요소가 겹치면서 일부 하락을 좀 보여주면서 눌림 자체를 좀 가져갔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 주에 다 해소시켰어요. 엔비디아만 보셔도 12% 넘게 상승을 보여줬고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12% 넘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가장 또 주목해 볼 만한 내용 자체는 테슬라죠, 아나운서님. 네. 저는 이번에 우리 일론 머스크가 이전에도 좀 방송에서도 계속 언급은 드렸었지만 대단한 승부사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대단한 승부사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그렇죠. 했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자기가 본인이 천문학적인 금액의 자산을 갖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부를 갖고 있는데 보통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아나운서님도 그 생각을 할 거야. 내가 만약에 한 500억 정도만 있다. 그럼 나 진짜 속세에 모든 욕심을 안 부릴 것 같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일적인 측면도 그렇고 모든 거에 이제 뭐 쫓겨다니면서 생활하거나 이런 건 안 할 거다. 대신에 뭐 그러겠죠. 뭐 그 500억을 한 번에 탕진한다 이것도 아니고 네. 그냥 나는 여기서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와 내 뭐 건물과 내 집, 아파트, 비싼 아파트와 여기서 호의호식하면서 뭐 그렇죠. 뭐 쇼핑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냥 내 취미 생활하면서 평생을 살 거야. 이렇게 좀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를 할 거라는 거죠. 500억을 네. 벌게 된다라고 그렇죠. 하면. 네.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 500억의 단위에서도 공이 몇 개가 더 붙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자산이 많은 사람인데 이번에 트럼프한테 이제 좀 붙었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붙으면서 이런 거죠. 계속 대선 자금을 천문학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로또를 심어줬어요. 일단 뭐 우리 쪽에 이제 좀 지원하고 이렇게 좀 가져가는 사람들한테 매일매일 100만 달러씩 그러니까 하나로 약 13억씩 거의 뭐 로또 추첨을 해서 뭐 로또를 거의 뿌렸어요. 그러니까 막 전까지. 그래서 지난주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네. 그 돈 나가는 건 사실 전체 자산 대비 기준으로 1%도 안 돼요. 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나운서님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 당선이 안 됐을 경우, 왜냐면 격차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 당선 결과 내용 자체가 나와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뭐 대선 전 뭐 했었을 때는 누가 될지 모른다 계속 예측이 엎치락뒤치락 나와주면서 네. 일단 좀 넘어갔었는데 이전부터 사실 어떻게 될지 몰랐던 거죠. 불확실성. 저 역시도 계속 트럼프가 그래도 뭐 제가 트럼프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서도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얘기 기준으로 일단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지만 완전히 좀 올인성 베팅을 한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여기서 트럼프 당선이 안 되고 해리스가 되는 순간 테슬라 주식은 반토막 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천문학적인 돈의 자산이 반의 반토막이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완전히 트럼프 쪽에 친트럼프로 기업 CEO가 넘어갔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큰 도박이었다. 근데 그 도박을 성공을 이끌었기 때문에 어떤가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너무 올랐잖아요. 내 자산에 이런 거예요. 뭐 만약에 이제 뭐 한 300조, 내 300조를 베팅을 하고 지금 가져갔었던 거예요. 이번 대선에 따지고 보면. 근데 그걸 다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했다라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대단한 승부사였다. 대단한데요. 근데 이거를 좀 예측을 했었고 저는 가능성은 좀 높았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미국에서는 네. 여성 대통령이 나오는 거에 대한 준비가 덜 됐다. 저는 좀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힐러리도 그렇고 이번 해리스도 그렇고 사실상 겉으로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지만서도 실질적으로 투표라는 건 결과론적인 거고 내 속마음이 확실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해리스 얘기를 해도 네. 실질적으로는 트럼프를 적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번에 좀 압도적인 승리를 좀 가져갔었던 결과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좀 재밌었던 거는 금융 규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바이든에 대한 정책적인 내용들 그리고 바이든이 압박했었던 기업들, 섹터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소화시켜준다가 아니지만 기존 정책성과 무조건 반대로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따라서 그동안 억눌리고 제재를 받았었던 기업들의 상승 그리고 그 다음에 트럼프 자체의 정책 관련 기업들에 대한 호재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치면서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대선에 대한 좀 확실한 내가 해리스다 트럼프다 확실한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고 배팅을 가져갔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쪽에 이제 좀 우위를 점치면서 가져갔던 분들이 최근엔 그래도 좀 웃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섹터를 좀 본다라고 하면요. 어제까지만 좀 본다라고 했을 때 파이낸셜 섹터가 1등이었어요. 어제까지는 이제 주간 기준으로 파이낸셜 섹터가 1위였었는데 지금은 일단 조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빅테크들의 지금 일단은 상승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순위 자체가 바뀌었는데 유틸리티 섹터 빼고는 전체적으로 지금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한 주간 일단 지금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지금 같은 상승 흐름 자체를 잘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나스닥 지수 역시도 지금 우리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아나운서님. 드디어 이전 고점이 올해 이제 7월 달에 그렸었던 내용인데 7월 달에 고점 갱신하고 우리가 블랙 먼데이를 거쳤었죠. 큰 네. 폭의 낙폭을 가져갔었던 것처럼 그때 당시 이후 지금 다시금 이 고점을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만큼 지수가 나스닥 지수든 뭐 S&P 지수든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고점을 그린다라는 거는 자산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많이 쏠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산이다라는 거는 비중 자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나운서 이런 거죠. 전 세계 자본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건 누구나가 다 알고 있어요. 전 세계에 지금 뭐 돌아다니는 자본들, 미국에만 지금 놓여져 있는 자본들이 어마무시한데 총량이라는 건 정해져 있겠죠. 뭐 네. 무제한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주처럼 뭐 자본이라는 건 무제한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일단은 여러 가지 투자가 있는데 우리가 일단 지금 지수를 본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주식에 대한 범위가 있고요. 주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채권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골드, 그 다음에 이제 달러, 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래도 하나의 또 이제 독립적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뭐 이런 식으로 투자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총량이라는 건 정해져 있겠죠. 뭐 여기서 일단 또 포함시킬 수 있는 건 부동산도 될 수는 있겠지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총 자산이 정해져 있는데 보통 이제 비중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주식, 뭐 채권, 골드, 달러 이런 비중이 이제 다 똑같지는 않을 텐데 최근 들어서 채권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에선 채권 쪽에 이제 자본이 쏠릴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이탈이 많이 된다라는 내용 자체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비트코인마저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그럼 비트코인은 투기성 자본인데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트럼프 수혜를 확실하게 받으면서 비트코인 쪽으로도 자본이 쏠렸죠. 근데 또 주식시장마저도 자본이 계속적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총량에 대한 움직임에 지금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단발적으로 크게 들어왔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시장에. 단발적인 에너지가 크게 들어왔는데 그럼 이 에너지가 지속성이 있을까라는 거에 지금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계속 오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정말 땡겨서 끌어다 쓴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이제 바닥이다, 천장이다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현재 구간대에서 많이 끌어다 쓴 에너지가 지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위험한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왜 경제학자들, 지금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왜 위험하다 얘기를 하는지 그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미대선과 FOMC 실적 발표까지 저희 칼리 전문가님 2주 연속으로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는데요. 그래도 오늘도 주요 이벤트들을 하나씩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미국 대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당초 박빙 예상과는 달리 너무 빨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조기에 당선을 확정지을 정도로 판세가 기울었었는데 당선했다는 시장 변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자, 일단은 뭐 당선이 생각보다 이제 좀 빨리 됐었고,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낮에 계속적으로 이제 뉴스로 네. 일단 좀 보면서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집계나 내용 자체를 이제 좀 봤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트럼프가 이제 연설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만큼 좀 일찍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나와줬었는데. 자, 일단 4년 만에 자 대통령 당선 확정이 되고 백악관을 복귀를 했습니다. 자, 일단 294석 확보로 일단 경험 예상 깨고 확실한 승리를 보여줬고요. 3대 지수 급등세를 다 보여줬고 특히나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14% 이상 당일날 이제 프리장 기준으로도 급등을 좀 보여줬었고 역시나 일단 해리스 관련 친환경 섹터가 거기에 따라서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네. 뭐 결과니까 둘 중에 하나 기준으로 이제 아예 관점이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자, 일단 트럼프 당선 연설 주요 쟁점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좀 체크해 볼 만한 내용 자체가 국경 강화랑 일단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경제 회복, 자원 개발에 대한 얘기 자체를 좀 가져가고 있고요. 국가 부채 상환에 대한 내용 자체 이 부분을 좀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 자체로 일단은 뭐 사가지고 수익 내서 갚겠다 뭐 이런 내용 자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급등 내용 자체가 여기서 이제 나와주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금 감면 그리고 이제 국방, 군사력 강화. 그리고 한국은 좋은 조선 그리고 이제 군함 건조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이쪽 관련 섹터가 이제 좀 가져가면서 우리 커뮤니티방 에서 일단 좀 가져갔었던 종목도 우리 본부장님이 일요일 날 설명을 해주실 텐데 네. 급등을 좀 잘 가져왔죠. 특히나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를 하면서 고립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정세나 내용 자체,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안 좋든 전 세계적으로 안 좋든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좀 자국 우선주의를 가져가는 정책들 이렇게 펼치는 정당들이 우세를 펼치면서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탈리아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럽 쪽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이쪽으로 지금 휩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흡사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뭐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보통 이렇게 좀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자체는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측면만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주요 쟁점으로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본인이 됐으니까 다시금 좀 정책적으로 돈 풀고 넘어가는 모습들을 좀 많이 또 보여주겠죠. 그만큼 돈을 푼다라는 것 자체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불법 이민자들을 차단을 한다? 완전히 차단을 하고 여기서 이제 계속 배제를 시킨다가 된다라고 하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도 사실 표현은 그렇지만 이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노동 인력으로 쓴다라고 하면 사실 뭐 최저임금 그 이하로 받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3D 네. 업종 특히나 더 많죠. 이제 뭐 지방으로 넘어가면 이제 농사일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사실 거의 다 뭐 해외 쪽에서 오신 노동자분들이 거기를 이제 도맡아서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 내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일을 그 임금을 받고 하려고 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을 받고 주고 일을 했었던 부분 자체가 이런 불법 이민자들이 다 대거 퇴출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자국민을 데리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기준으로 쓴다라고 하면 나 300만 원 안 주면 안 할래. 400만 원 안 주면 안 할래.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죠. 네. 아나운서 지방 가서 고추 따라고 하고 못 따라고 하고 하면 네. 200만 원 줄게 하면 할 거예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뭐가 문제냐면 임금 자체가 올라가요. 전체적인 산업 전반적으로 제조업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지금 임금이 크게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 부분 자체 역시도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 들어가는 돈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비용 충당을 뭘로 하겠습니까? 만들어지는 생산품에 따라서 프리미엄을 붙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추 따는 일인데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고추 따는 일인데 뭐 키로당 뭐 그냥 5만 원을 받았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임금 자체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오르면 똑같이 5만 원을 받으면 기업 입장 사장 입장에서 보면 100만 원 손실을 계속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딴 고추 기준으로 키로당 5만 원에서 5만 5천 원이든 6만 원이든 더 붙여놔야 내가 남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공짜로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이제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내용 자체는 우리가 앞으로 트럼프 정권 때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이 내용 자체가 안 잡히고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는데 정책적인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다시금 돈을 푼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가 없겠죠. 이런 구조로 갔었을 때 다시금 끌어올린다. 인플레이션 괴물이 깨어난다라고 하면 저는 두 손 두 발 들 것 같아요. 결국에는 미증시 폭락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뜻 공격적인 투자가 안 되는데 지금 뭐 축제 분위기죠. 지금 분위기에서 왜 올라타지 않아? 왜 안 와? 지금 미증시 불장인데 빨리 따라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심리상 계속 투자를 하다가 이럴 때 또 고점에 물리는 일단 좀 사고를 여러분들이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뭐 고점에 물리셔도 돼요. 물리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원칙 지키시면서 3%, 5%, 10% 이렇게 나만의 손절가를 잘 정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좀 공격적인 타이밍이다 생각하시면서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트럼프 당선 연설 주요 쟁점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워 나가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 히든통신망이라고 검색하시면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동영상 올려드립니다. 그 동영상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상품권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미국 대기업 알아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미국 대기업 하나씩 알아가보는 시간, 이번에는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가장 강세를 보였던 금융 섹터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바로 JP모건 알아가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P모건은 세계적인 금융 서비스 회사로 다양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투자은행입니다. JP모건은 모건 체이스 앤 컴퍼니의 투자은행 부문으로 그 역사와 규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기업인데요. 본사는 미국 뉴욕에 위치해 있으면서 세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국가에 지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창립일은 1799년이고요. 주된 서비스로는 투자은행, 업무 자산관리, 기업금융 등이 있다고 합니다. 네, JP모건은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져 있는데요. 1998년 한국 경제위기가 외환위기로 신음할 때 한국의 단기 외채를 장기 채권으로 전환하는 중매 역할을 시도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1990년대 말 이후 체이스 맨하튼은행, 뱅크원은행, 베어스턴스 그리고 워싱턴 뮤추얼 등과 함께 합병해서 현재는 JP모건 체이스 은행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JP모건은 1935년까지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은행이었고 뉴욕 월스트리트의 상징이었다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는 23번지 본사 건물에 위치해 있는데 미국 대통령은 물론 유럽 각국의 총리와 백만장자들이 계단에 올랐고 그 안에서 논의되는 비밀스러운 거래는 국제 정치를 좌지우지했다고 합니다. 이 금융회사는 미국 연준이 창설되기 이전에 중앙은행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뉴욕시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세 차례나 구제 금융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JP모건은 미국 금융시장을 지배했던 가문이라는 수식어도 붙게 되는데 이 외에도 JP모건은 뉴욕 금융의 황제, 지배자, 민간 중앙은행이라는 수식어들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JP모건의 영향력이 금융시장에서 지배자 수준에 가까워진 것은 위기가 찾아오면서부터인데요. 1907년에 미국 대다수 은행이 파산에 직면하게 되는데 당시 주가는 폭락하고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금융사가 파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JP모건의 역할이 시작되는데요. 모건은 금융회사 CEO들을 불러서 공동기금을 조성해 개별 회사들의 파산을 막자고 제안합니다. 금융시장에 패닉이 발생할 때면 모건은 더 코너에서 중앙은행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중앙은행이 아직 존재하지 않을 시기였는데요. 모건은 금융시장의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의 중앙은행, 지금으로 생각하면 미연준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기가 발생하면 금융사들을 다 집합시켜서 문제를 조율했습니다. 네, 미국의 연준이 생긴 1913년 전까지 미국의 중앙은행은 사실상 모건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모건은 1913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건이 사망한 이후에도 JP모건은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2008년에는 베어스턴스와 워싱턴 뮤추얼을 인수했고 최근에는 퍼스트 리퍼블릭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JP모건의 역사는 미국 금융시장의 역사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JP모건에 대한 최근 이슈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칼리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자, 일단 JP모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일단 금융주 섹터 이번에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자, JP모건도 제가 일단 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당일날 기준으로 자 11.54% 종가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윗꼬리가 크지 않고 갭까지 띄워주면서 넘겼었고 금융주 섹터들 전반적인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자, 금융주들 지금 일단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13% 이상 급등을 좀 보여줬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티그룹 같은 경우도 8%,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11.6% 이상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확실히 이번에 트럼프 당선에 대한 내용 자체. 근데 이제 금융주들이 왜 이렇게까지 올랐냐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뭐 공략 내용 중에서 뭐가 있었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기존 바이든 대통령 이제 정책이 이제 이 금융 쪽에서 이제 좀 압박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내용들이나 규제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실 얘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달갑지만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규제를 한대요. 본인 기업들 규제를 한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뭐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뭐 이렇게 짜증나는 부분들이 이제 막 존재를 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는 그럼 완전히 완화가 또 되지 않을까. 왜냐면 기존의 스탠스에 완전히 또 바뀔 거니까. 이제 당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자체를 보여줬다. 근데 좀 재밌는 건 뭐냐면 규제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꾸준히 올랐어요. 그렇죠? 지금 뭐 바이든 시절에서 그러면 뭐 저점을 계속적으로 그리면서 가져갔냐가 아니고 이미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JP모건이 이미 올라왔다가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 조금 걸리는 점 자체는 뭐냐면 이 제이미 다이먼이
생각보다 이제 좀 트럼프랑 친하지는 않았었다. 어떻게 보면 좀 해리스 쪽이었다. 따지고 보면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와서는 이제 당선 축하해요 뭐 하면서 이제 뭐 JP 모건 임원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축하의 내용 자체는 보내주곤 있지만 네. 사실 이제 심리적으로는 해리스를 지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눌러주는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좀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JP 모건 최근 실적으로 우리가 또 넘어가야 되겠죠. 뭐 당선에 대한 내용 자체로 이미 급등은 보여줬고 여기에 대한 이벤트는 좀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JP 모건에 대한 내용 자체를 한번 좀 간단하게 알아보시면 최근에 이제 총 매출 같은 경우도 426억 달러요. 어마무시하죠. 연단위 기준으로 이제 6%또 추가적으로 증가 흐름을 보여줬고요. 순 이자에 대한 수익만 235억 달러입니다. 정말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비이자 수익 같은 경우도 지금 198억 달러로 지금 일단 연단위 기준으로 11%나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소비자 이제 커뮤니티 뱅킹 같은 경우는 매출 자체가 연단위 기준으로 3% 감소를 보여줬는데 뭐 신용카드 매출 증가 자체는 지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좀 볼만한 내용 자체 제이미 다이먼이 사실 JP 모건이다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수장으로 있는 상황이고 일단 최근에 이제 좀 은퇴 시기를 좀 고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과 좀 안 좋은 이슈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에 뭐 주가에 좀 추가적인 눌림이나 내용 자체는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규제 변화와 지정학적 이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일단 좀 주목을 하고 있고 금융 시스템이 강력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제 좀 이런 내용 자체는 좀 뻔한 내용이죠. 일단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 현재 주가에 대한 내용 자체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부분들인 건데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좀 둔화되고 있지만 재정 적자랑 무역 재편과 같은 주요 경제 과제가 좀 변수가 될 수 있다. 확실히 이 분도 객관적인 내용 자체에서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마냥 기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자체가 언제든지 하락장 쇼크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지금 명확하게 찝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주가, 이제 전반적인 산업 주가에 대한 내용 자체 약간 고평가로 지금 판단이 된다. 지금 일단 그러면 어느 정도 버블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닷컴 버블 때처럼 내용 자체는 아닌데 주가 자체가 고평가다라는 거는 지금은 이제 좀 매집이라든지 신규 접근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내용 자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사주 배입 자체는 느리게 진행 중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은 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역적 상황 자체는 지속적으로 악화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는 단기 또는 경제적 결과 혹은 역사적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지금 현재 주가는 고평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최근 이슈를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이먼 같은 경우 지금 트럼프 행정부 합류할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베어드가 그래서 일단 JP모건 투자 의견에 대해서 일단은 주가가 15%가량 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의견 자체를 이렇게 좀 많이 하향 조정을 했는데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친트럼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섹터 동반적인 상승을 가져갔기 때문에 금융주들 섹터 얘 빼고 나머지들도 다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반 상승 얘만 트럼프한테 좀 밉보였다라고 해서 얘만 떨어지고 나머지 그룹들은 다 올라간다? 금융주들? 이것도 웃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이 올라와 준 다음에 이제부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어제자 4% 낙폭을 좀 보여줬었던 결과가 여기에 대한 좀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JP 모건 회장이 다이먼이 지금 비공개 해리스 지지를 가져갔고 뭐 트럼프 보복이 두렵다 이런 지금 일단 기사도 이슈가 있었던 만큼 사실상 앞으로에 대한 움직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JP 모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투자 관점이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최근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주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체 타이밍은 사실 트럼프 당선과 별개로 이미 앞전서부터 올라와져 있었던 이 가파른 상승세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는 자리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아직 추가적인 고점은 조금 더 남았다지만 하락을 한번 보여줄 때 낙폭을 굉장히 좀 크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제가 좀 생각했었던 고점이나 레벨대 이상 자체는 다 넘겼기 때문에 현재 자리값은 조금 관망을 하시면서 JP 모건에 대한 내용 자체만 조금 인지를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P모건의 최근 실적, 주가는 현재 조금 고평가가 되어 있고 이로 인한 투자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이슈 점검 시간으로 돌아와서 목요일 새벽에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25bp를 인하했는데요.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전부터 언급되던 트럼플레이션 우려가 연준 위원들에게 작용한다면 동결할 수도 있다는 매파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인하 배경과 향후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11월 FOMC 결과는 네. 당연히 25bp였다. 당연한 결과였다, 여러분들. 왜냐면 이거를 페드워치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뭐 어제 뭐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99%였고요. 네. 이전에는 동결 가능성이 막 1%, 3%, 4%대까지도 있었어요. 존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96%, 95% 이제 25bp 인하 가능성에 대한 확률 자체가 그 정도 가져갔었을 때 3, 4%가 동결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제자 사실 오늘 새벽이었죠. 오늘 새벽에 네. 이제 좀 나오기 전인 어제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50bp 가능성이 막 0.3%, 4%였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아예 동결은 배제하고 어떻게든 금리 인하를 가져가겠다. 근데 이제 그것은 다시금 좀 바라봤을 때 비컷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비컷은 아니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이에요. 정책적인 부분이랑 연결지어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경제 사이클이라는 내용 자체에서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독립기구로 일단 좀 가져가는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도 일단 우리의 트럼프는 이쪽에서도 건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느끼기에는 좀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쪽에서 이제 좀 가져가는 정책적인 변화, 금리 인하라든지 인상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절대 터치 안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져가지만 슬금슬금 눈치를 주는 거죠. 니네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게 막 뒤에서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흘려 말하는 거죠. 아나운서 옆에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꼭 하면서 막 괜히 이제 뭐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거 하자, 뭐 저거 하자, 이거 싫어 얘기는 안 하는데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괜히 막 옆에서 이렇게 좀 얘기하는 사람처럼 네. 좀 비꼬면서 뭐 네.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단호하게 야 그거 틀렸어, 너 그거 아니야, 잘못됐어, 난 이거 싫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이제 트럼프는 좀 후자죠. 그러니까 이제 간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멘트 자체가 간섭을 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애초에 사람 성향이 다를 거고 바이든이랑 트럼프의 MBTI는 확실히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향이 다른 건데 자 일단은 지금 FOMC 결과를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일단 대선과 별개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경제는 전반적으로 강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정책에 대한 내용 자체, 대선에 대한 결과랑 별개로 이미 앞에서부터 꾸준히 나와줬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져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는 전반적으로 강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 고용 과열은 지금 현재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도 괜찮고 고용에 지금 타이트함이 풀려준 상태에서 경기가 좋다라고 했었을 때 충분히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에 뒷받침될 만한 근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최고점에서 그래도 계속적으로 크게 하회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경제 지표 어쨌든 경제 활동 경관 속도로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는 거지만 향후 데이터에 따라서 빠르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의문점이에요, 아나운서님. 향후 데이터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한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빠르게 대응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1도 없거든요. 하나 있었다라는 거 본인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비컷했어. 50bp 내렸어. 이거 우리가 시장이 망가지기 전에 먼저 대응한 거예요. 앞에 연준에선 절대 이런 게 없었는데 우리 이거 빠르게 대응했어. 이거 자랑했거든요. 근데 네. 그 전까지는 다 이제 뒤에서 대처를 이제 좀 천천히 하다가 좀 망가지는 결과값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뭐 여튼 일단 다음 내용 자체로 일단 좀 넘어가면요. 질의응답에 대해서 일단 좀 요약을 해보면 트럼프 행정부로서의 변화에 대해 이제 정책 변경에 대한 대응 여부가 있느냐. 트럼프 당선됐으니까 기존의 스탠스나 내용 자체에서 바뀌는 게 있나요? 라는 질문인 거예요. 차기 행정부의 이제 정책이 연준의 즉각적인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됐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금 현재 지표 보고 미국 경기 상황 보고 우리가 지금 스탠스 맞춰서 가는 거지 트럼프 됐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 국채 채권 금리가 10년물이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경고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채권 금리가 거의 5% 수준까지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그냥 시장은 다시 한번 폭락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경제 위험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도 최근 국채 수익률 상승은 인플레이션 기대보다는 이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아나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채권 금리 10년물이 결국에는 뭘 뜻하냐면요. 현재 이제 시장금리, 기준금리 그리고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을 사실상 대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에 대한 변동성이나 내용 자체가 시장이 굉장히 이제 촉각을 세우면서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어제자 이제 조금 낙폭을 가져가면서 넘어가긴 했지만서도 이미 지금 4.4%대까지 강하게 돌파를 보여줬습니다. 이미 4% 안착 수준 자체가 얼마 지나지 않는데 4.4%대까지 다이렉트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 돌파했었던 시점이 10월 초예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거의 0.5%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이 속도라고 하면 한 달 뒤면 5%라는 거죠. 반만 되더라도 4.7, 4.8을 위협하는 수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굉장히 좀 사람들이 시장 참여자들은 굉장히 좀 리스크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걔가 올라간다라는 내용 자체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다. 경제 강세에 따른 위험 감소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5년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내용 자체는 파월은 지금 일단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 내년 기준으로 결정한 바 없으면서 지금 12월 데이터에 따라서 또 판단할 것이다. 굉장히 중립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연설을 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해서는 공격적으로 우리 이렇게 할 거야. 시장을 그냥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려고 생각을 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본인들의 생각이나 스탠스를 조금만 비춰주고 나머지는 최대한 데이터 디펜던스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정책 결정은 다음에 또 얘기를 할 것이다. 아직 정해진 바 없다. 다음, 다다음에 대한 내용 자체는 그때 가서 얘기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연준에 대한 견해는 뭐 지금 현재 미국 경제 강세에 대해 이제 잠정적인 위험 요소로 판단되고 있고 계속 주시 중이다. 이런 얘기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일단은 사실 중립적 정책으로서의 전환은 언제쯤이냐? 더 이상 이제 금리 인하, 금리 상승 이런 스탠스를 벌써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나서부터 계속 좀 강하게 보여줬다는 거죠. 빠르게 금리 인상을 가져가면서 고금리를 유지했다가 지금은 또 금리 인하 스탠스로 넘어가는데 언제쯤 중립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런 질문도 나왔었어요. 경제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신중하게 지금 현재 중립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FOMC에 대한 내용 자체를 이렇게 좀 가져가면서 좀 볼 수 있었는데 하나 더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린다라고 하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너 파월 너 마음에 안 들어 나 너 자르고 싶어 너 그만둬 라고 했었을 때 네. 그만둘 것이냐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네. 이런 내용에서 이제 어떤 답변을 좀 가져왔었냐면 그만둘 생각 없다. 나 일단은 뭐 연장 바라지도 않는다 이런 거죠. 연장 바라지도 않고 나 이번까지 할 건데 대신에 난 잘리지는 않을 거야. 이번 내 임기까지는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 이런 내용 자체를 좀 굳은 의지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트럼프랑 계속 비컷할 때도 계속 좀 말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막 비컷에 대해서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정부랑 좀 등지는 연준이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연준에서 밑보이는 것도 사실 안 좋거든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향후에 좀 우리가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 자체를 키워갈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 내용으로 봤을 때 경제는 전반적으로 강하고 고용 과열은 상당히 완화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선도 끝나고 금리 인하까지 된 상황에서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 나가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 히든통식만 검색하시면요.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명, 주요 시황, 투자 전략까지 세울 수 있는 동영상 올려드리니까요.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상품권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에 두 이슈에 가려져서 어떻게 보면 조용히 넘어갔죠. 그렇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기업 실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퀄컴 실적인데요. 퀄컴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실적 발표 당일날 주가는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실적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일단 퀄컴은 아나운서님 우리 여기서 공부했었던 종목 네. 중에 하나였었죠. 자, 일단 퀄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분기 실적과 가이던스 자체가 좀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스마트폰 계절적 성수기 전망을 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는 퀄컴은 좀 예전부터 좀 나쁘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어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도 좀 추천 종목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타방송국도 아니고요. 여기서 하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제가 일단은 1위 종목으로 퀄컴을 가져갔을 만큼 그때 이제 작년 9월이었어요. 퀄컴 너무 괜찮다. 투자에 괜찮다. 지금 네. 타이밍이다.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정말 주가 상승이 어마무시합니다. 왜냐면 뭐 반도체 어제가 계속 있었잖아요. 뭐 엔비디아가 그만큼 올랐으니까 반도체 AI 거기에 따라서 퀄컴마저도 상승 흐름 자체를 좀 보여줬었는데 자세하게 이제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자, 분기 매출이 이제 102.4억 달러로 연단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9%나 증가를 보여줬어요. 실적이 얘네가 100억도 큰데요, 아나운서님. 100억에 공세개가 더 붙었어요. 어마무시하죠. 근데 작년 대비 기준으로 20%나 거의 증가를 했습니다. 순이익 자체는 29.2억 달러로 전년 대비 96%나 증가를 보여줬어요.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찍어내는 플러스 효과는 이제 20몇 프로, 30몇 프로를 낸다라는 것 자체는 순이익 자체에 대한 내용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상승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겠죠. 뭐 내년 결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에 이만큼까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저 효과 작용하면서 그만큼 좀 둔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이 서프라이즈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사업 부분 매출 자체를 좀 본다라고 하면요. 핸드셋, 결국에는 이 핸드셋 자체가 핸드폰 관련이에요. 핸드폰 관련이 매출 전체 비중으로 본다라고 하면 거의 다죠.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0.96억 달러, 그러니까 61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전년 대비 기준으로 11% 증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뭐 자동차에 이제 좀 들어가는 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전년 대비 68% 증가를 보여줬는데 금액 대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61억 달러랑 9억 달러 수준 자체는 거의 뭐 7, 8배 정도 차이 나다 보니까 비중 자체는 이제 핸드폰 관련으로 일단 좀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IoT는 일단 조금 더 크고요. 퀄컴 기술 라이선싱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매출 증가가 지금 크게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인데 일단 스냅드래곤 서밋 등 최근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신제품들이 일단 지속적인 기업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 다가오는 투자자인 아래서 이제 새로운 기업 성장 및 사업 다각화의 이제 전략을 공개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 자체 나쁘지 않다, 계속적으로 흐름 자체 좋다라는 얘기를 가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닝컬, 어닝 서프라이즈 내용 자체 모든 거에 대해서 일단 좀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갭을 크게 띄우고 이제 좀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는데 사실 쉽진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상승 자체를 보여줬었던 거 그대로 지금 다 깎아먹었어요, 아나운서님. 그러니까 어제자 결국에는 나쁘진 않았지만서도 지금 일단 다 깎아먹었던 게 일단 좀 아쉽고 애프터마켓에서도 지금 좀 탄력을 못 보여주는 게 일단 조금 아쉬운 결과값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오히려 지금 현재 자리값 대비 기준으로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남아 있다라는 거죠. 아까도 이제 좀 언급드렸었지만 우리가 지금 2024년이잖아요. 24년 제가 9월 달에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좀 9월, 10월 이때쯤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100 초반이었어요.
제가 주가를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들. 작년 팍스 방송이 지금 일단 뭐 제 방에 있으면 네. 되겠지만 이때 당시에 이제 제가 퀄컴 얘기 드렸을 때 여기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많아야 뭐 100 초반에서 120 사이 구간대인데 여기 구간대에서 지금 일단은 추천을 드렸었는데 상승률력은 저 역시도 180 이상 상승 가능성이 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교육 가져가는 내용 자체로 이제 좀 본다면 180 정도로 일단은 예를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무려 230까지 갔어요. 두 배죠. 두 배, 100% 상승까지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흐름 자체 보여주고 나서 지금 최근에 조정 자리값이 나와줬는데 최근에 대한 조정 자리값이 굉장히 좀 훌륭해요. 자리값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금 좀 타이밍을 잡아볼 만한 내용 중에 하나고 제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우려를 겪고 생각하는 내용들 자체가 뭐냐면 너무 AI에 대한 내용 자체로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AI에 대한 내용 자체가 조금이라도 꺼진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결국에는 독이 되어 돌아온다라고 했었을 때 무너지겠죠. 낙폭을 크게 보여주겠죠.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사업에 대한 내용 자체나 해석을 좀 바라보셨을 때 어디 집중하고 있죠?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는데 AI랑 별개로 스마트폰은 따로 지금 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퀄컴 같은 경우는 뭐 나머지들이 막 30-40% 만약에 하락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얘는 5%에서 10% 정도 충격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앞에서 눌림 대비 지금 일단은 좋은 눌림 가격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도 충분히 지금 가격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세워보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대 상승폭 내용 자체로 일단 좀 설명드리면 퀄컴은 지금 현재 170에서 180 사이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고요. 한 번 더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로 일단은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330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퀄컴이 실적 발표에서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9%나 증가했고 순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96%나 증가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퀄컴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 히든통신망이라고 검색하시면요. 저희 전문가님의 자세한 종목명과 주요 시황, 투자 전략까지 알 수 있는 동영상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상품권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일단 크루드오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일단 70짜리 값을 안착하면서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좀 지정학적 리스크나 내용 자체 지금 일단 좀 바라봤었을 때 최근에 상승이나 내용 자체가 그렇게까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다시금 중심값 내용 자체 받쳐주면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76달러대까지는 다시금 한 번 더 상승 슈팅 받아줄 수 있는 자리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골드가 좀 예상 외로 일단 2,800에 대한 라운드 피겨를 맞고 지금 일단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봉상 기준으로 바닥 구간대까지 한번 터치는 받아줬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앞에서의 급등 내용 자체 해석은 이제 다시금 좀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에 대한 내용 자체는 이제는 변동성 혹은 조금 더 가격 조정 추가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좀 설명드렸었던 내용들 같은 경우는 뭐였었냐면 이탈 자체가 없는 구간에서는 사실상 순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드렸고요.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는 이제 딱 원하는 자리값까지 터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는 사실상 횡보 또는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로 좀 포커스를 잡으면서 당분간 골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뭐 이 이후에도 다시금 고점 갱신하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지만 현재 자리값 기준에서 일단 좀 단기적인 반등은 다시금 좀 2,800 부근대까지 상승을 단기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값 정도 해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일단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뭐 이미 지금 일단 신고점을 또 다시 갱신을 했어요. 신고점 갱신을 하면서 지금 21,300대까지 다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일단은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전 고점 대비 기준으로 열려 있는 자리값은 이제는 22,380대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대까지는 좀 지속적인 매수 관점 그래도 트럼프 당선 이후서부터 일단 여기까지는 과열 구간 계속적으로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구리인데 구리가 최근에 좀 변동성이나 내용 자체를 굉장히 좀 힘들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의 급등에 따라서 낙폭 자체도 받아주고 있고요. 뭐 중국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상승. 최근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2주 연속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횡보 자리값을 계속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이제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조만간 큰 변동성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저는 글쎄요,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었던 결과나 내용 자체로 지금 좀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일시적인 달러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를 다시금 포커스 잡을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추가 상승인 4.6달러대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다시 상승 슈팅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골드는 횡보 또는 하락으로 포커스를 잡으면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한밤 주잘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